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17가지 과학적 태도. 이정모 지음, 출판사 바틀비. 서문.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니, 속으로 많이 뱉는 말이죠. 놓여있는 곳에 따라 생각이 바뀝니다. 보고 느끼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건 사람만의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바뀔 입장이 뭐가 있겠어요. 잡아먹느냐, 먹히느냐의 입장만 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아주 춥고 건조한 곳부터 아주 덥고 습한 곳까지 우리는 어디서나 견딜 수 있습니다. 일부러 돈 들여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숨도 쉴 수 없는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어디든 여행하죠. 심지어 우주정구장에서 몇 달씩 체류하면서 온갖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겠죠. 그러고 보니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 쟁취한 꽤나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데는 꼭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점만 바꾸면 되지요.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를 바꿔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걸까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이 태도를 바꾸라고요. 라고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행복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잖아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땡땡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있고 또 춥고 배고프지 않고 건강해야겠지요.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야학교사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때 깨달은 게 있죠.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년에서 30년 전의 일입니다. 읽고 쓰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되었잖아요. 이젠 새로운 요소가 필요합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이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름에 감옥에서 모로 누워 칼잠을 자다 보면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감옥만 좁은 게 아닙니다. 76억 명이나 되는 인류가 살아가기에 자연 그대로의 지구는 너무 좁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뜨거워지고 있죠. 이제 이웃을 열 덩어리로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꿔야지요. 21세기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편에는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은 과학과 기술을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지식은 학교와 과학관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학을 입장 바꿔 생각하는 지렛대로 삼아서 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쓴 칼럼을 모아 17가지의 키워드로 묶어 재구성했습니다. 실패, 비판적 사고, 질문, 관찰, 모험심, 현실적인 목표, 특정, 개방성, 수정, 겸손, 공감, 검증, 책임, 공생, 다양성, 행동, 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묶은 것은 아니고요. 묶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책으로 묶으면서 원고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눈으로만 따라가면서 읽었지만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경동 맛집 2층에 앉아 친구들에게 떠드는 내 모습이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TMT입니다. 투머치 토커입니다. 말 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을 리 없습니다. 막걸리를 따르면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공부하려면 벌써 괴로워지잖아요. 과학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저와 함께 자유롭고 유쾌한 삶을 위한 17가지 과학적 태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020년 3월 1일 이정모. 실패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과학자들은 천재가 아니라 실패에 무딘 사람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연말이 되면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아 좌절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학에 떨어진 친구들이죠. 남들 다 가는 것 같은 대학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그 지겨운 입시 공부를 한 해 더 해야 한다니 앞이 깜깜하고 억울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해도 대학에는 떨어지더군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부모님에게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공부가 취미였어요. 심지어 지금도 아버지가 제 조카들에게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너희 큰아버지처럼 된다 라고 핀잔을 하실 정도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미국 지리학회에서 발행하는 권위 있는 잡지죠. 2013년 5월 표지에는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얼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특집 기사 제목을 적어 놓았죠. This baby will live to be 120. 조동사 will을 쓴 걸 잘 봐야 해요. 이 아기는 120살까지 살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타임이라는 주간지도 있어요. 제가 대학 신입생 때는 이 잡지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죠. 물론 일주일 동안 기사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냥 폼이었어요. 2015년 2월 23일자 표지에 돌이 되지 않은 아이 얼굴이 실렸어요. 그리고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This baby could live to be 142 years old. 이번에는 조동사 could를 썼네요. 이 아기는 어쩌면 142살까지도 살지도 몰라 쯤 될 겁니다. 사람이 142살까지 살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됩니다. 굳이 201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략 20살쯤 된 사람들은 아마 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120살까지는 충분히 살게 될 겁니다. 어휴, 어떻게 100살, 120살을 살아 지겹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에요. 과학과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아졌어요. 이렇게 긴 인생에서 한두 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알고 보니 실패가 엄청난 자산이더라고요. 없는 실패도 만들어서 해야 할 판입니다. 노벨상은 실패한 연구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2017년 노벨 화학상은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연구한 세 분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분들의 나이가 만 77세, 75세, 72세였어요. 그분들은 197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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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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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성공 같은 패턴을 반복했죠. 그러다가 2013년에야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결국 40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분들이에요. 노벨상은 그 실패에 대한 보답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95에서 98%입니다. 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공만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다 천재일까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패할 수 없는 주제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에는 결코 노벨상이 돌아갈 리가 없지요. 과학자들은 천재가 아니라 실패에 무딘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타고 싶으면 실패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실패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도 그래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그때는 대학 건물 벽에 커다랗게 학과별 합격자 번호를 붙여 놓았어요. 아무리 눈 씻고 다시 봐도 제 번호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힘들었지만 실패를 납득하고 인정하기는 더 힘들었죠.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되더라고요. 대학에 떨어진 후 재수학원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학력고사 보는 날보다 더 긴장했고 합격자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당당히 붙었고요. 다음 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은 온갖 어려움이 있었고요. 대학원 입학시험도 떨어졌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무수히 떨어졌고요. 실험은 죽어라고 잘 되지 않았죠.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실패에 익숙해져도 실패는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실패해서 생기는 데미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달 걸리던 게 나중에는 하루면 회복되더군요. 오뚜기처럼 쉽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교육학자들은 굳이 어려운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개수가 좋은 스프링이 통통 튀겨나가듯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실패해서 쉽게 일어섭니다. 우리 인생은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실패라는 지뢰가 깔려있고 우리는 그 지뢰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지뢰가 터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실패할 때마다 격려받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실패를 잘 즐겨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패를 격려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격려해야 합니다. 틀리는 게 정상.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의 밤 9시 뉴스가 끝날 무렵에는 기상청의 김동완 통보관이 직접 출연해서 날씨를 알려주었습니다. 김동완 통보관은 한반도 주변의 하얀선이 표시된 흰 종이에 매직으로 등압선을 그려가면서 날씨를 예보했죠. 그가 날랜 속도로 그리는 기상도 덕분에 온 국민이 날씨가 왜 변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매일 지구과학 수업을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기상도는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시작은 숫자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자기들만의 가상세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기를 양파 껍질처럼 여러 층으로 나누죠. 각 층을 다시 바둑판처럼 여러 개의 작은 면으로 분할합니다.
지구를 둘러싼 공기를 수없이 많은 정육면체 상자로 채웠다고 보면 됩니다. 각 정육면체의 꼭지점에서 대기의 여러 특성을 측정합니다. 이 값을 컴퓨터에 입력해 미래의 대기 상태를 계산합니다. 정육면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정교한 값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일기예보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상도에는 국경이 있지만 대기에는 국경이 없거든요. 공기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순환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공기야. 저건 너희 나라 공기잖아.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정확히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기 흐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위에서 움직이는 대기의 특성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상 분야는 전 세계 협력 체계가 가장 먼저 확립되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교환하는 정보의 규격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전 세계는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기상을 관측하고 이 값을 교환합니다. 이를 위해 1873년에 이미 국제기상기구가 설립되었죠. IMO는 1950년에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기상기구로 개편됩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인연과 상관없이 협력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국가 사이에도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더 정교한 일기예보를 하려면 대기를 나눈 가상의 정육면체 크기가 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숫자가 늘어났으니 이걸 계산하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상청의 과학자들이 모두 매달려서 엄청난 속도로 계산합니다.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내일의 일기예보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벌써 내일 모레가 되었네요. 도저히 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상의 경우 평균 13km마다 관측 장비를 설치해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관측 자료들을 입력해서 대기 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낸 물리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로 수치 예보 모델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이를 계산해주는 하드웨어입니다. 1999년 슈퍼컴퓨터 1호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수치 예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의 역사는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역사와 같습니다. 기상청은 다양한 해상도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10km의 전지구 모델, 12km의 지역 모델, 1.5km의 국지예보 모델, 32km의 전지구 앙상블 모델, 3km의 국지 앙상블 모델 등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왜 일기예보는 맨날 틀리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일기예보에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동서를 가르는 백두대간이 있고 여기에서 나온 산줄기가 발달했지요. 산면을 둘러싼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기류가 몰려오고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죠. 복잡한 기류와 복잡한 지형이 만나서 게릴라성 폭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슈퍼컴퓨터는 그냥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요. 처음에는 일본 수치 예보 모델을 썼어요. 좋은 모델이지만 틀릴 때가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영국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것이든 영국 것이든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지요. 우리나라만의 수치 예보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돈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측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엉터리라는 느낌은 예측에 어긋나서 망친 하루만 기억하는 우리 뇌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과학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강수 확률이 몇 %라고 예보하죠. 합리적인 판단이 항상 정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예보는 영묘한 점쟁이가 내놓는 점괘가 아닙니다. 당연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보가 틀렸다고 해서 기상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과학으로 대해야 합니다. 과학도 인생도 가끔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비판적 사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어렵습니다. 공부란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질문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 공자가 말했습니다. 유야, 너는 6가지 말에서 6가지 폐단이 따른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오는 대답은 뻔합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배움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거기 앉아라. 내가 설명해 주마. 공자는 이어서 6가지 말과 6가지 폐단을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3번째 말과 그에 따른 폐단은 이러합니다. 호심불호학, 기폐야적. 요즘 말로 하면 믿기만을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사회의 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어렵습니다. 공부란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질문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믿지 못할 놈들 천지인데 의심이 뭐가 어렵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의외로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시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은 고운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책에서 읽었는데 물에다 대고 넌 참 곱구나. 나는 너랑 놀고 싶어. 사랑해. 같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서 얼리면 대칭형의 예쁜 얼음 결정이 생기고 난 내가 싫어. 꺼져. 죽어버려. 같은 나쁜 이야기를 하고서 얼리면 아주 못생긴 얼음 결정이 생긴대.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우리나라에서만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직도 5월 초가 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 몰래 투명 텀블러를 냉동고에 숨깁니다. 자기 마음을 닮은 예쁜 결정의 얼음을 어버이날에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물은 몇 가지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예쁜 말에서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가 나와서 물 분자를 진동시켜 특정한 모양이 되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은 쉽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예쁜 생각을 하고 고운 말을 쓰라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이유는 메신저가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분의 말씀을 믿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스님, 신부님, 공자님처럼 좋은 사람들의 말은 쉽게 믿습니다. 환경운동가처럼 자신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습니다. 왜요? 메신저가 좋으니까요. 좋은 사람이 설마 나쁜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으니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죠. 왜 훌륭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른지 말입니다. 핵발전소, 동성애, 신도시 건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지지하는 정당도 다릅니다. 좋은 메신저가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면 그들의 메시지도 당연히 의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자연 치유시키려 한 어떤 한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를 의심하지 않아서 생긴 패단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들의 삶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GMO, MSG,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이웃이 환경운동가인데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전자레인지가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바깥에 내놨어요? 전자파가 나오고 영양소도 파괴하고 발암물질도 만드는 위험한 거라서 바깥에 놔뒀어요. 그렇게 위험하면 갖다 버려야죠. 왜 바깥에 놔두고 쓰세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가족을 위해 저 혼자 살신성인의 자세로 쓰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 하는 분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세상에 전자파는 없습니다. 전자기파입니다. 사람들은 전자파라는 이름을 쓰면서 막 전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내 몸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빛, 가시광선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의 순으로 분류합니다. 전자레인지가 몸에 안 좋으면 무지개도 몸에 안 좋습니다. 무지개는 가시광선이거든요. 하지만 무지개 떴다 숨어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적외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바꿀 때 지금 채널을 바꿀 거니까 위험할지도 모르니 나가 있다가 와 라고 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로파 때문에 발암물질이 생긴다면 리모컨은 어떻게 쓰고 무지개는 어떻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의심해야 할 주제로는 호흡도 있습니다. 호흡이란 생명체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명활동입니다. 호흡을 위해서는 산소가 있는 공기 또는 물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허파와 아가미, 피부, 그리고 곤충의 기문이 그것입니다. 전자기파의 종류. 그런데 뇌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인데 뇌호흡에 관한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뇌호흡은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자극하고 운동시킴으로써 뇌의 긴장을 제거하고 내가 원래의 편안한 상태를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뇌가 적당한 긴장과 이완을 유지하며 최적의 상태가 될 때 육체적인 차원의 호흡을 주관하는 연수도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과학 교과서에는 안 나올까요? 과학자들의 의심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과학적인 연구와 증명 과정이 없습니다. 만류 인력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의 장벽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스승, 저는 TMT입니다. 스스로 TMT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자제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이면 어느덧 입을 쉴 새 없이 놀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죠. 하지만 가끔 대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할 이야기가 정말로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 왜 은사님에 대한 추억이 없을까요? 저는 공부를 제법 잘했고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는 편이었지만 감히 선생님께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믿었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면 가까이 다가서면 안 되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꼭 밟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밟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준 걸까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들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른이라고는 학교 선생님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일정 강점기였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죠. 문제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사는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마치 군인과도 같았죠. 학생을 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맞으러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온갖 이유로 맞았습니다. 줄넘기를 못한다고 맞았어요. 아니, 맞으면 줄넘기를 잘하나요? 심지어 선생님께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로 맞은 적도 있어요. 몹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 부럽습니다. 학교에 맞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사실 더 부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다정하게 손잡고 다니는 남녀 학생들을 보면 에휴, 지금 태어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스승의 그림자를 매일 밟읍시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더 많이 이야기하자고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다 보면 존경심도 더 생깁니다. 그런데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자는 언젠가는 어릴 때 스승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스승을 뛰어넘어야 하지요. 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발전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우리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입니다. 스승의 그림자가 뜀틀의 발판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대화를 나눌 때 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정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빼놓으면 안 됩니다. 뛰어넘는 연습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학교에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많잖아요. 친구들의 그림자를 밟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서로의 스승이 되는 거죠. 제가 그림자를 밟은 그 사람이 바로 제 스승입니다. 제가 밟은 그림자가 많을수록 제 스승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죠. 함부로 믿지 않고 질문하는 것,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갈릴레오보다 다윈보다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라고 할 수는 없죠. 위대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사고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언젠가는 자신의 이론이 깨질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의심과 질문입니다. 과학자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질문. 정답 대신 좋은 질문. 새로운 질문을 얻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흥미를 느낍니다. 지식의 강으로 가는 관문. 공룡과 별. 이 두 가지는 과학으로 통하는 가장 큰 관문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는 상관없이 그 출발점은 공룡과 별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보여준 은하수, 술김에 흥에 겨운 아버지가 사들고 온 공룡 인형에서 우주와 생명에 대한 관심의 씨앗이 싹틉니다. 공룡은 보통 5살에서 9살 사이의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꼬마들은 공룡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외웁니다. 등에 뾰족한 골판이 솟은 스테고사우루스, 얼굴에 뿔이 달린 트리켈라토스, 꼬리에 곤봉이 달린 안킬로사우루스처럼 특이하게 생긴 초식 공룡들이야. 그렇다 쳐도 브리킬로사우루스나 바로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처럼 그게 그것처럼 생긴 못 긴 공룡들도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꼬마들은 공룡 학자들보다 공룡 이름을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공룡을 좋아할까요? 공룡 덕후 부모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아무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공룡 박사처럼 보이는 자식에 대한 대견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제가 해주는 대답은 거의 교과서적입니다.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것의 매력을 느낍니다. 공룡만 그런 게 아닙니다. 코끼리, 기린, 코뿔소, 고래처럼 큰 동물을 좋아합니다.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라 해도 살쾡이나 삭보다는 사자와 호랑이처럼 큰 동물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공룡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천여 종의 공룡 가운데 절반은 거의보다 작았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상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공룡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떤 동물들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등, 그리고 꼬리가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김새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스테고사우루스 등에 있는 골판의 역할은 무엇일까? 같은 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방어 무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포식자가 등 위에서 공격하는 게 아닌데 등판에 갑옷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CT 촬영을 해보니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이 흔적이 보였습니다. 물리면 피를 줄줄 흘렸을 것입니다. 방어 무기이기는커녕 약점인 셈입니다. 요즘은 뇌가 작은 초식 공룡들이 동족을 찾기 위한 장치였다고 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 넘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라진 것에 대한 아련함이 있습니다. 어른도 그렇습니다. 학교 소사 아저씨, 유랑 서커스단, 연애편지처럼 사라진 것에 대한 기억은 변주를 일으켜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공룡을 중심에 두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무수한 많은 이야기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약 1만 400종의 공룡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가 바로 공룡입니다. 시조새는 잊어도 됩니다. 시조새는 새의 조상이 아닙니다. 시조새 역시 공룡의 일종이었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였던 공룡은 6,006만 년 전에 대멸종을 견뎌내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보면서 공룡 튀김을 먹습니다. 공룡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아이들도 9살이 되고 13살이 되면 공룡과 헤어집니다. 공룡 인형을 버리고 공룡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질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 박물관 관장으로 일하던 시절 매일 한두 가족에게 전시 해설을 하는
도슨트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생대 코너에서는 얌전하던 친구들이 중생대 코너에 들어서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대견해 합니다. 공룡 앞에서 질문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100중 99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공룡은 왜 멸종했어요? 가 바로 그것입니다. 6,006만 년 전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고 열폭풍,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고양이보다 큰 육상동물이 모두 멸종할 때 비조류 공룡도 멸종했습니다. 오히려 공룡은 왜 발생했어요? 같은 질문이 나올 것도 같은데 정작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룡을 좋아해서 열심히 책도 읽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강연도 들으면서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재미가 쏠쏠했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이 한두 번이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묻고 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룡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공룡 대신 별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성의 이름과 성질을 익히고 별자리를 암기하고 추운 겨울날 관측도 했지만 질문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별과도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공룡 박사였는데 이젠 과학이라고 하면 쳐다도 안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많이 묻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요 뭐가 제 공식적인 답변이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요가 진짜 답입니다. 과학관과 자연상 박물관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곳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질문을 얻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흥미를 느낍니다. 공룡과 별은 과학으로 통하는 가장 큰 관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지났다고 해서 누구나 과학자가 되거나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통과하면 지식이라는 넓은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휩쓸리면서 지식만 쌓다 보면 결국 과학이라는 밀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식의 강에 놓여있는 질문이라는 징검다리를 총총 밟고 건너야 합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요거는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뭐 자녀분들이나 그 다음에 어른들도 이때까지 몰랐던 아니면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이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